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큐입니다. 보시다시피 SOXL은 83% 하락했고요. 라브는 전고점 대비 85% 하락했고 TQQ는 전고점 대비 68% 하락하는 등 최근 2022년을 시작으로 지독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세배 레버리지를 추천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1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모든 구독자분들께 100%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배 레버리지라는 것이 벌 때는 세배로 벌고 잃을 때는 세배로 잃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굉장히 짜릿하고 스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유튜버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세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한들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메시지가 100% 전달되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을 의도와 맞지 않게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항상 보수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5% 하락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함부로 물을 타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세배 레버리지인 만큼 사실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데 세배 레버리지로 하락하기에 많이 하락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쉽게 물을 타고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만큼 오르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참고로 이 SOXL과 여기 라브는 전고점 대비해서 약 80% 하락했는데요. 마이너스 80%가 회복되려면 약 500%의 수익률이 필요로 됩니다. 주가가 500%만큼 올라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배 레버리지라고 한들 1% 오를 때 정확히 3%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적으로 세배 레버리지의 경우는 FNGU 또는 SOXL과 같이 단타를 친 적은 있으나 장투한 적은 결코 없으며 언급을 드려도 세배 레버리지인 만큼 적은 양의 돈으로 단타의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인 만큼 ETN이 트래킹하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또한 최대한 다 파악하고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리서치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아닌 SOXL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분석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지표인 Accumulation을 보시면은 첫 번째 지표인 여기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SOXL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오히려 많은 투자들이 SOXL을 모아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딥을 만들어 주었을 때 주어 담았다라는 부분으로 괜찮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매수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나쁜 신호는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은 PPO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센터 라인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매도 측면의 모멘텀에 있어서 올 만큼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14일짜리 RS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일 기준의 RSI는 과매도 부분까지는 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인 부분으로 만약 14일짜리 RSI가 과매도 구간인 30 아래까지 내려간다면은 그것은 가파른 베어 마켓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짜리 RSI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으며 그 이유만으로도 단기적으로 다시 튀어올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멤버십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 리서치라던가 매매 내역 등을 공유드리면서 장투 예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트랜스퍼와 구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드렸는데요.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있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뒤 제 채널 커뮤니티 탭 안에 있는 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SOXL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9월 2일을 기준으로 브로드컴,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MD,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하는 KLA, 퀄컴, 그리고 제가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론까지 좋은 우량 기업들을 많이 트래킹하고 있는 ETF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밸류에이션 분석을 했는데요. 브로드컴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MD, KLAC,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몇몇은 적중주가 또는 저평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고평가인 기업은 여기 엔비디아로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정고점 대비해서 50%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정고점 때의 PE 멀티플은 64.57로 너무나도 고평가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50%가 하락하여 지금은 PE 멀티플 35.63을 받고 있지만 35라는 PE 멀티플 또한 사실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률을 감안한다면은 그리고 지금과 같이 거시경제가 좋지 않아 보수적인 잣대를 댔을 때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엔비디아의 EPS의 연평균 성장률은 25.52%로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25의 PE 멀티플 위치를 가리키는 $86가 엔비디아가 저평가가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가 25라는 PE 멀티플까지 하락하면서 $86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엔비디아를 이미 다 팔고 나갔습니다만 제가 만약 엔비디아를 재진입할 생각이 있다면은 $86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100 언저리부터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진입하여 $90대 그리고 $80대의 분할 매수를 하여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라는 기업 하나만 고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SOXL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평가 또는 적정주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하락분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 질문을 받는 가장 많은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환율입니다. 사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치손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달러 원화는 1380원으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졌던 2008년 그리고 2009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는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환율이 낮을 때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보여주곤 하는데요. 만약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환치손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할 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환치손에 대한 피해까지 줄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배당금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고 있으신 분들 또는 멤버십으로서 저와 함께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비롯해서 옥시den탈 등 2011년부터 계속해서 에너지 비중을 늘려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S&P 500이 17.7% 하락하는 동안 에너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022년에 44%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배당금을 전폭적으로 올리면서 에너지 트랜스퍼의 현재 배당률은 약 8%로 경쟁 투자 대신에 계속 배당금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고 칼 아이칸의 IEP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15%의 배당을 주는 등 환치손에 대한 부분을 경감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수익을 저에게 매월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칼 아이칸의 IEP에 대한 분석은 저는 이미 2022년 2월달에 분석을 드린 바 있으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빠지기는커녕 훌륭한 배당주답게 계속해서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세 차익이 난다면 보너스겠지만 이미 15%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큰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2012년 7월 10일 날 분석을 드린 페트로브라스는 어땠을까요? 7월 10일 당시 페트로브라스는 $11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 22%나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당주에 있어서 온전히 보너스일 뿐 제가 페트로브라스에 끌렸던 이유는 43%에 육박하는 배당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배당에 대한 관심은 레버리지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이렇게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페트로브라스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고 사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지금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금은 8% 그리고 나중에는 최소 10%에 가까운 배당률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제하면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높은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당은 100%의 확률로 주는 수익이며 그 수익은 환치손을 경감시키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갖고만 있다면 계속해서 배당을 받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율로부터 얻은 손해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달러도 보유하고 있으며 저평가인 기업 또한 갖고 있으니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위험성도 있습니다. 배당 컷에 대한 위험성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미 리서치를 통해서
적어도 ET와 IP의 경우는 배당을 지급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부 확인을 했고요. 사실 페트로브라스 또한 높은 유가와 함께 엄청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배당 컷을 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 바로 인폼을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우는 레버리지와 엔비디아 그리고 환치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